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낮 한 대형 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매몰된 노동자 4명 가운데 1명이 구조됐지만 숨졌고 나머지 3명에 대해 지금도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첫 소식 정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1시 58분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 현장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갑자기 꺾이더니 상판과 함께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15m 높이에서 철근과 콘크리트가 한꺼번에 떨어졌고 콘크리트 구조물에 있던 4명의 작업자들이 지하층으로 함께 떨어져 매몰됐습니다. 갑자기 그냥 엄청 크게 우당탕탕 막 무너지는 소리 나가지고 소리 엄청 컸어요. 미사일 터지는 소리. 맨 먼저 가장 옥상층에서 일하고 있던 40대 미장공이 구조대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나머지 매몰된 근로자들은 철근공 2명과 배관공 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1명은 구조 작업 중이고 나머지 2명은 아직 위치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낱낱이 철근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 장비를 이용해서 일일이 다 절단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2층 옥상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거의 끝내가던 중 옥상 상판이 무너지면서 연쇄적으로 철근 구조물도 함께 무너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장에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 공사 관계자는 지지대 없는 공법을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는 지주대가 없습니다. 지지대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특허로 인해서 공사는 진행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2층 지붕 무게를 견뎌야 하는 철골 접합부가 매끈하게 끊어져 있는 상태도 포착됐습니다. 철골 접합과 관련돼 시공이 잘못되진 않았는지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고 저게 무너질 수 있는 구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 전에도 똑같이 쳤을 때 지금 현재 저쪽에는 지금 이상은 없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고 노동부는 전면 작업 중지와 함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공사는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총 사업비 516억 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도서관을 짓는 사업입니다.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73%가 진행된 가운데 사고가 났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사고 현장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현장의 천홍희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현재 구조대는 현장에서 위치가 확인된 1명을 구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더미에서 위치가 확인된 1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대가 조심조심 잔해물을 제거하고 있지만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앞서 구조됐던 40대 노동자는 사망했고 나머지 2명은 아직 위치 파악도 못한 상황입니다. 소방대원은 잔해 속으로 진입해 절단기로 철근을 일일이 잘라내면서 수색 중입니다. 무너진 철근과 철제 기둥이 타설 중 떨어진 대량의 콘크리트와 얽혀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 구조물 잔해가 워낙 무겁고 양이 많아 2차 사고 우려도 있어 구조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단단하게 굳으면 더 구조가 힘들어질 텐데요. 이 때문에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을 투입해 수톤이 넘는 철근과 콘크리트 잔해를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6월에도 보호제 시움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1명이 높은 곳에서 떨어진 뒤 약 2개월 동안 병원 치료를 받다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평소 작업 안전 지침이 제대로 운영됐는지 노동청은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여부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경찰도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팀을 꾸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불법 재하도급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사고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상 최대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형사처벌이 실무자 처벌선에서 끝나다 보니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며 큰 손해가 생기는 경제적 제재에 집중해야 실제로 기업이 움직일 거란 취지의 지적을 했는데요. 야간 노동자 건강권을 언급할 때도 다시 한번 쿠팡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국민과 나누겠다며 처음 생중계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첫 보고에 나섰습니다. 기업 규모별 규제와 경제 형벌 합리화, 고부가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고를 받던 이재명 대통령은 법을 어기는 기업들에 대한 처벌 방법을 논의하면서 콕 집어 쿠팡을 언급했습니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 그런데도 막 어기잖아요. 그 사람들 처벌 전혀 두렵지 않을 겁니다. 기업을 상대로 한 형사처벌이 대부분 실질적 주인이 아닌 실무자 처벌에 그치는 만큼 실제로 큰 손해가 생기는 경제적 처벌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그 사례로 쿠팡을 지적한 겁니다. 쿠팡은 대부분의 매출을 국내에서 올리지만 김범석 의장은 미국 본사에만 이름을 올리고 있어 사실상 국내법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처벌을 해봐야 그 사장이 처벌되는 것도 아니고 이익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게 아니고. 이어진 노동부 보고 과정에서도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쿠팡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야간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배송 노동자들이 잇따라 사망한 쿠팡을 다시 지적한 겁니다. 야간 노동자 건강권 얘기 이게 사실 쿠팡 때문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먹고 살자고 찾아간 직장이 죽음의 장터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달라며 거듭 산업재해 예방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첫 보고를 시작으로 세종과 서울, 부산으로 가며 22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이 대통령은 큰 손해가 생기는 경제적 제재에 집중해야 실제로 기업이 움직일 거라고 지적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쿠팡 본사가 있는 미국에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페이스북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미국에선 어떤 제재를 받았는지, 어느 정도의 손해가 예상돼야 기업 수뇌부가 실제 움직이는 건지 이지수 기자가 비교했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 페이스북에서 발생한 8,7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 공화당 트럼프 후보 선거운동을 맡은 영국 정치 컨설팅 업체에 정보를 넘긴 겁니다. 1년 넘게 조사를 벌인 연방거래위원회는 페이스북에 벌금 50억 달러, 약 5조 9천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개인정보 정책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별도 과징금 1억 달러, 약 1,000억여 원을 매겼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소송에 나섰습니다. 한 명에게만 줘도 피해자 전원에게 배상해야 하는 집단 소송제의 위력 때문에 페이스북은 소송인단에게 1조 원 넘는 합의금을 주고 소송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계시긴 하지만 승소를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소를 제기한 피해자들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개인정보 유출 한 번에 전년 매출 10%가 넘는 7조 원 이상 타격을 입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고객 2,200여만 명 유심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에 1,348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상한선이 없는 미국과 달리 매출의 3%까지만 과징금을 매길 수 있고 그나마 전체 매출이 아닌 사고가 발생한 분야 매출로만 계산했습니다. 사고가 반복돼도 과징금이 늘어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20년, 2021년에 이어 2023년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된 쿠팡. 당초 39억 4천만 원으로 책정됐던 과징금은 최종적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국내외 7가지 보안 분야 인증을 갖췄다는 감경 사유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경감 사유가 상당히 많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어떤 징벌적인 과징금 이런 부과가 상당히 안 되고 있었거든요. 2023년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기업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처벌하는 건 지나치다며 형사처벌 조항을 없앴습니다. 반면 미국은 개인정보 유출을 국가안보 문제로 보고 경제 스파이법을 적용해 유출자를 최대 징역 15년형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오늘도 압수수색이 진행된 쿠팡 본사는 서울 잠실에 있죠. 자, 그런데 서울 강남역 인근에 간판도 없이 쿠팡 직원들이 일하는 특이한 공간이 있다는데요. 왜 이런 공간을 만들어놨고 여기선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문다영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의 20층짜리 빌딩. 층별 안내판에 입주기업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9층 안내판이 특이합니다. 빈칸으로 돼 있습니다. 올라가 봤더니 명패도 없습니다. 불은 켜져 있어 문틈 사이로 들여다봤는데 무지개색 쿠팡 로고가 선명합니다. 취재진이 보이자 안쪽에서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는 사람이 보입니다. 계시나요?
문 안에 있던 사람은 자신이 쿠팡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회공헌위원회라는 조직이라고 들었는데 그건 맞는 건가요? 뭐 저희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네네. 그런 건 지금 좀 민감한 시기니까. 사회공헌위원회. 올해 6월 대선 직후 새로 꾸려졌습니다. 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만든 거라고 했지만 실상은 대통령실 등 관계기관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 국회, 언론 등 온 영역을 그물망처럼 대응하는 건 쿠팡이 독보적입니다. MBC가 최근 확보한 쿠팡 대회비 문건에서도 나타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쿠팡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네트워킹을 가동해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국회 담당은 여당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신속 소명해 이슈 확산을 조기 방어하는 식입니다. 쿠팡의 대관 인력은 줄잡아 100명은 됩니다. 기업 출신도 있고요. 네. 네, 정부기관 출신도 있고요. 네. 로펌 출신도 있고 네, 그렇게 섞여 있습니다. 쿠팡은 취재진이 찾은 강남 사무실에 대해 본사 공간이 부족해 올해 2월부터 임차해 사용 중인 곳이라며 설릉, 판교 등 여러 곳에 마련한 스마트 오피스 중 하나라 했습니다. 또 도서관처럼 자리를 예약하고 쓰는 곳이라 대관팀만 사용하는 공간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12.3 내란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이 끌고 간 사람들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마약류 마취제 등 약물까지 사용하려던 걸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군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며 폭로한 내용인데요. 고문에 쓰이는 작두와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한 것도 이미 드러났는데 여기에 약물까지. 국방부도 이 사안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공개한 군 내부 문건입니다. 박 의원 측이 제보자 보호를 위해 내용만 정리해 공개한 문건에는 협상과 고문, 자백 유도제 등의 소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특히 고문은 아랍권에서 실제 사용됐던 유형으로 미 중앙정보국 고문 보고서를 참고했다고 돼 있습니다. 문건에는 눈 가리고 나체 상태로 장시간 방치해 체온 저하시키기, 수건으로 얼굴 덮고 물 붓기, 벌레와 개 등을 이용해 공포심 유발하기 등 신체적 고문 방법을 사용하고 정신적 고문은 독방에 감금시켜 외부 소식 차단하기, 가족에 대한 위해와 협박하기, 평생 불구자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기 등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래도 안 되면 마취제 일종인 벤조디아제핀과 벤토탈 나트륨,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을 사용해 무저항 상태로 만든 뒤 자백을 유도하는 3단계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폭로한 박 의원은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등이 내란에 성공한 뒤 고문과 약물 등으로 반대 진영의 정치인과 시민들을 굴복시켜 진술을 조작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인과 시민을 잡아 가두고 고문 협박해 내란 세력이 바라는 영구 독재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사람을 치료할 약을 가지고 사람을 부수고 죽이고 파멸시키는. 실제로 노상원, 문상호 등이 사령관을 지낸 정보사는 선관위 직원들을 위협하기 위해 작두와 야구방망이 등 고문 도구를 준비했다고 실토한 바 있습니다. 작두를 왜 준비를 했죠? 노상원 사령관하고 문상호 사령관이 먼저 저희를 호출을 해서 나갔을 때 그 노상원 사령관이 물품 구입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박 의원 측은 내란 수개월 전 이 문건을 작성한 지휘관이 문건을 들고 모처에 다녀온 뒤 노상원이 고문기구를 준비시켰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국방부는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내란 발생 이후 쥐어짜낸 핑계를 대면서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었던 장본인들이죠.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가 거의 1년 만에야 비로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파면 뒤에도 한 전 총리가 윤석열의 최측근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할 때 인사검증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세 사람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는 안을 표결하기로 한 날, 표결 30분 전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갑자기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며 임명 보류를 예고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임명을 미루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자칫 멈춰설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 전 총리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당시 부총리는 조한창, 정계선 두 후보자만 임명했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몇 달 뒤 직무에 복귀한 한 전 대행은 윤 전 대통령 파면 후에야 결국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이번엔 또 대통령 몫의 지명권까지 행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 등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겁니다. 당시 여러 명의 헌법재판관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자기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고 이완규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받아들였습니다. 내란 특검이 이 같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기습 지명 과정에 관여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임명을 보류한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에겐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고 이완규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의혹이 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 비서관에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김건희 씨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부적절한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계엄 이튿날 삼청동 안가회동에 대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가 있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국방부가 내란 옹호 의혹을 받았던 최일 국방홍보원장을 해임했습니다. KBS 기자 출신으로 윤석열 캠프를 거쳐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된 최 원장은 12.3 내란 직후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을 국방일보 1면에 내도록 지시하는 등 편집권을 심각하게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대법원에서 주최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마무리됐습니다.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과 김선수 전 대법관 등 전직 법관들도 참여해 의견을 냈는데요. 사법부를 향한 쓴소리와 함께 대법관 증언 등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의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날 종합토론.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사법부가 국민의 불신 문제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특히 내란 사건 재판 문제를 콕 집었습니다. 내란 사건 단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온 확고한 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으로 계산했고 김선수 전 대법관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지적하며 사법부를 침몰 직전의 난파선에 비유했습니다. 일부 법관들의 내란 관련 형사사건이 이해할 수 없는 진행과 특검의 영장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등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내란 극복을 방해하는 거 아닌가 하는.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국민들의 우려를 진지하게 여겨달라고 제언했습니다. 현 1심 재판부는 정말 이 재판에 집중된 국민적인 관심과 우려를 진지하게 여기고 국민을 안심시키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방식에 대해선 우려 섞인 의견도 나왔습니다. 문 전 대행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 예외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서도 배당에 외부 인사가 관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분노는 사법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지만 사법개혁의 내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박 전 권익위원장도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도 이게 사법개혁인지 사법통제인지 헷갈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대법관 증언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왔고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참석자들도 있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국민의힘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8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오늘 공개한 전국 지표조사 결과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각 정당의 대응이 적절했다는 응답은 더불어민주당 58%, 국민의힘 13%로 나왔습니다. 반면 부적절했다는 응답은 민주당 35%, 국민의힘 80%로 45%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오늘 김건희 씨를 불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 수사에 개입했는지 조사했습니다. 이달 말 특검 수사가 종료되기 때문에 마지막 조사가 될 가능성도 높은데요. 김건희 씨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가 탄 호송 차량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건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 명품 목걸이와 시계 등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최근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초기 수사팀을 면담하면서 당시 수사 과정을 확인한 특검팀은 오늘 김건희 씨를 상대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주가 조작 사건과 디올백 수수 의혹 등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군함정 선상 파티와 종묘 차담의 의혹, 21g 관저공사 특혜 의혹,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배우자로부터 받은 로저 비비의 가방 의혹 등 수사가 남은 부분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지만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 씨를 상대로 한 9번째 피의자 조사. 오는 28일에 특검의 수사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오늘 조사가 사실상 마지막 대면 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특검은 관저공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씨에게 디올 재킷 등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인테리어 업체 21g 대표의 부인을 어제 소환했습니다. 관저 이전을 총괄했던 김호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황모 전 행정관에 대해선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남아있는데 특검은 오는 17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도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 대표 측은 내일 출석은 어렵다는 의사를 특검에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통일교 자금이 여야 정치인에게 전방위로 뿌려졌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특검 진술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는데요. 가장 먼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본부장을 조사했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통일교 정치인 지원 의혹을 수사할 특별전담 수사팀장은 내란 특검에서 오늘 복귀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맡았습니다. 인력 규모는 23명. 중대범죄수사과 인원 대부분이 투입됐습니다. 수사팀은 곧바로 수사관 2명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보냈습니다. 조사는 3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특검 수사 당시 윤 전 본부장이 진술한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신빙성을 검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에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한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전재수 민주당 의원에게 현금 2천만 원과 명품 시계 1개를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는 3천만 원씩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름만 언급한 정치인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 윤 전 본부장 조사 당시 그가 진술한 여야 정치인은 5명이라고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특검은 다만 해당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수사팀 내 이견이 없었다며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 수사란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수사에 키를 주게 된 경찰이 속도를 내려는 건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윤 전 본부장이 주장한 금품 제공 시점은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2018년 금품을 받았다면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됐거나 올해 말 만료됩니다. 반면 뇌물 혐의를 적용하면 공소시효는 액수에 따라 10년에서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어 경찰은 법적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먼저 수사 기록 등을 살핀 뒤
조만간 강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승연입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며 장관직을 내려놓고 허위 사실에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의혹이 거론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출장 뒤 오늘 새벽 입국한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은 결단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장관직 사의를 두고선 근거 없는 의혹에 정부와 해수부가 흔들려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어떤 허위 사실 이런 것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흔들린다거나 또는 정부가 흔들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전 장관은 MBC와의 통화에서도 지난 2018년 5월 통일교 모임이 아니라 부산의 성당 미사에 참석했고 관련 사진도 있다며 이른바 한합자 특별보고는 허구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에 함께 거론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야인 시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한 차례 그것도 10분 남짓 만났을 뿐이라며 통일교 금품 제공 기록이 허위인 만큼 민영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한 번 만났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 뒤로 만난 사실 없습니다. 혹시 한학자 총재를 다시 만나자거나 통일교 민원 얘기가 있었나요? 또 만난 일도 없고 면식도 없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 장관의 면직안이 보고되자 곧바로 제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불법 정치관여 종교단체의 해산 검토와 함께 통일교 연루 의혹을 받는 정치인들에 대한 여야를 막론한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자리에서 물러난 전재수 전 장관과 정동영 장관 외에도 통일교 정치자금 연루 의혹에는 전현직 여야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나경원 의원이 의혹을 받고 있는데 명백한 허위라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언급한 여야 정치인은 5명이라고 민중기 특검이 공식 확인한 가운데 통일교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SNS에 해당 보도를 정치 편향 언론의 거짓 여론 조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특검이 자신을 그냥 돕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 미래한국당 의원이었던 김규환 대한석탄공사 사장도 통일교 주최 행사에 참석했지만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7인의 멤버인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역시 윤 전 본부장은 명함 입력도 안 된 사이라고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권성동 의원 구속으로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들 연루 소식에 이재명 게이트라고 주장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통일교 핵심 인물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영상까지 있습니다. 재작년 이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시절에 당내 기구인 세계한인민주회 부의장 임명장을 통일교 인사에게 직접 수여하는 영상인데 이때 관여했던 임종성 전 의원은 통일교 인사인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검이 선택적 수사를 했다며 새로운 특검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철저한 발본 세권을 이루기 위해서 특검을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고. 민주당은 근거 없는 물귀신 작전이라고 맞섰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여야 막론하고 당사자들이 수사에 임해야 한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지방선거를 반년 앞두고 여권 내에서는 벌써부터 서울시장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삼선인 박주민 의원이 오늘 당내 두 번째로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졌고요. 민주당이 서울과 함께 탈환을 노리는 지역이 부산인데 유력 후보였던 전재수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선거 구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기본을 보장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기본특별시 서울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서울을 제대로
바꾸겠습니다. 서울을 탈환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달 박홍근 의원에 이어 여권 내 두 번째 출마 선언입니다. 시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차기 서울시장 선거에 당당히 나서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한 정원호 성동구청장도 출판 기념회 등으로 사실상 출마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시장을 하는 것은 뭐 그렇게 뭐 문제가 될 건 아니다. 전현희 의원도 지난주 최고위원을 사퇴하며 서울시장 출마를 예고했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김영배 의원과 홍익표, 박용진 전 의원 등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3선 도전이 가장 유력한데 나경원 의원도 후보로 거론됩니다. 또 다른 최대 승부처인 부산시장 선거는 혼돈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역시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에 맞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권 유력 후보로 거론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출마는 물 건너갔다. 정면 돌파하면 더 유리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흔들리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금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출마를 선언한 이재성 전 부산시당 위원장과 함께 박재호 전 의원,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범여권에서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등판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그동안 발생한 한강버스 사고 관련해 실시한 정부 주도 민간 합동점검 결과가 나왔는데요. 규정 위반 사안만 28건이 확인됐습니다. 강바닥에 배가 걸렸던 사고 당시엔 상황 전파 체계가 없어서 관할 자치구에 사고 사실이 전달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5일 서울 잠실 선착장 인근 강바닥에 걸린 한강버스가 강 한복판에 멈춰섰습니다. 한강버스를 탄 시민들은 어둠과 추위 속에 1시간을 떨었습니다. 다시 난다. 민관 합동조사단 점검 결과 당시 사고 사실은 관할 자치구에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한강에서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와 선원은 지체 없이 인접 시군구에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가까운 송파구청에 바로 알렸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강버스 운영사와 자치구 사이에는 상황 전파 체계조차 구축돼 있지 않았습니다. 기초지자체는 재난이 발생하는 최일선 현장이기 때문에 전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재난관리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또 사고 당시 선장은 항로 표시 등이 잘 보이지 않아 항로를 이탈해 사고가 났다고 했는데 허가받지 않은 항로 표시 등을 임의로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측은 MBC와의 통화에서 한강버스 운항이 시작되면서 안전상 급했기 때문에 허가 없이 표시 등을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규정 위반 28건을 포함해 보완 필요사항은 120건에 달했습니다. 선착장 기계실 등 밀폐 공간 출입 안전 관리 절차가 없었고 선착장 산업안전보건관리 감독자도 지정하지 않는 등 근로자 안전관리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지적사항 120건 중 운항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올해 말까지 조치를 완료할 거라며 내년 1월 중 압구정에서 잠실 구간의 운항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를 부숴 없애야 한다고 했던 검사 출신의 인권위 상임위원이죠.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이 고발한 김용원 의원이 이제는 감사원에 대해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송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이던 헌법재판소를 부숴 없애야 한다고 한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이 고발한 뒤 처음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김 의원의 회의 참석 자격을 놓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숙진 위원이 고발당한 김 의원이 인권위 심의 의결에 참여하는 게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양심 세력과 좌파 세력이 최소 5개월 이상 싸움을 벌여 좌파 세력이 승리한 것이 감사원 보고서라며 자신은 누구보다 양심과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편가르기식 억지 주장으로 부수자, 없애자며 사법부를 부정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한 겁니다. 감사원 내의 양심 세력과 좌파 세력의 싸움에서 좌파 세력이 이겼다. 헌재를 부숴 없애야 한다면서 법을 무시해놓고 위원 자격을 문제 삼는 지적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직을 박탈할 수 없도록 한 인권위법을 내세웠습니다. 고발이 있었을 뿐인 단계에서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지 않느냐를 논하는 것 자체가 우리 법 질서를 마구 문란시키는. 김 의원은 어제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안창호 위원장 출입을 막은 인권단체들에 대해서도 좌파 세력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전체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인권이 안팎의 좌파 세력들이 독립성을 심하게 침해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자신의 자격 문제를 지적한 이숙진 위원을 향해서는 잠꼬대 치고도 심각한 잠꼬대라고 비꼬았습니다. 이 위원은 이런 안하무인식 반응을 그동안 묵인해온 안 위원장에게도 날을 세웠습니다. 의견을 제대로 경청하시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거취를 결정하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인권위 안팎에서 사퇴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 위원장은 저를 반대하는 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민들도 있다며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1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섰는데요. 나경원 의원에 이어 또다시 국회의장을 겨냥하는 국민의힘 의원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어떻게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반대 토론 대상에 올리냐며 비판했는데요. 이재욱 기자입니다.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첫 법안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지연됐다가 임시국회로 넘어온 법안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1심과 2심 판결문을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막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첫 주자로 단상에 올라왔는데 대뜸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난하는 손팻말부터 꺼냈습니다. 영화 러브 액츄얼리를 따라했다는 등 조롱에 가까운 발언을 하더니 이번에도 법안과 무관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공개 경고에 나서자 안건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여서 안건으로 들어가시지 않으면 또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곽 의원은 그제서야 법안 관련 토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의장님께서 또 방해하실까 봐. 결국 오늘 상정된 형사소송법과 은행법, 경찰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은 또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이 해당 법들을 철회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합의 처리를 약속한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건 협치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국민의힘을 맹비난했습니다.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반대 토론 대상에 올린 것은 명백한 모순이며 어처구니 없는 폭주입니다. 우주개발진흥법과 양자산업 육성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은 물론 국민건강보험법 등 민생법안까지 계속되는 필리버스터에 밀려 법안 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미국 무비자 전자여행 허가 이스타를 신청할 때 앞으로는 관광객들도 과거 5년간 사용한 개인용과 사업용 전화번호는 물론 SNS 계정 정보, 10년치의 이메일 계정까지 모두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문과 유전자, 홍채 정보, 그리고 가족들의 정보까지 추가될 수 있다는데요.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최근 무비자 전자여행 허가인 이스타 수수료를 $40로 2배나 인상한 미국이 이번엔 입국자의 사상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미국 연방정부 관보로 발표했습니다. 이스타 신청자는 앞으로는 SNS 계정 정보, 그것도 무조건 5년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은 물론 사업용 전화번호 5년치, 이메일 계정은 무려 10년치를 내야 합니다. 지문과 유전자, 홍채 같은 생체 정보, 심지어 부모와 형제자매, 자녀의 정보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관보에서 명시했습니다. 가능하면이란 표현을 넣었지만 사실상 규정을 들이대며 내밀한 개인정보를 샅샅이 내놓으란 것입니다. 신청은 모바일 앱으로만 해야 합니다. 비자 없이도 관광이나 출장을 가능하게 하는 이스타는 한국 등 42개국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과 관계가 좋은 나라의 관광객들을 상대로도 현미경 검증을 예고한 셈입니다. 강경한 반이민 정책의 연장선입니다. SNS 등에서 미국의 적대적인 인식이 나타난다면 입국을 불허할 것이란 속내를 드러낸 셈입니다. We want security. We want to make sure we're not letting the wrong people come into our country. We're getting. SNS 검열은 지난 6월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젠 단순 관광객들의 머릿속까지 뒤지려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언론엔 여행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관광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잖은 지적은 물론 당분간 미국에 다시 갈 일은 없을 것 같다. 내가 알던 미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격한 반발들이 이어졌습니다. 개정안은 2달간 여론 수렴을 거칠 예정이지만 많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사상의 자유 같은 당연한 가치는 제쳐두고 미국의 안전과 이익을 내세우며 특유의 갈라치기를 하는 게 마가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강화된 입국 심사 정책의 영향으로 비자 취소건은 급증해 사상 최고치인 8만 5천 건에 이른다고 폭스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최대 12,000%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을 일삼은 불법 대부업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의 초등학생 자녀에게도 협박 문자를 보내는 악행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차우형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를 경찰이 급습합니다. 가정집이 아니라 불법 대부업체 사무실이었습니다. 나와! 다 데리고 나와. 이들 일당이 책정한 이자율은 살인적이었습니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미끼를 무는 서민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줬는데 최대 12,000%의 이자율을 적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했을 때가 1,500만 원이었거든요. 갚아야 되는 돈이 2,400만 원이었고 하루 연체비가 300만 원. 돈을 갚지 못하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돈 안 주나 이 X나. 니 죽여줄게 이 주심으로. 자살을 왜 하는지 내가 만들어줄게. SNS에 피해자 사진을 공개하고 그 가족과 지인에게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습니다. 임신 중절수술 뭐 이런 내용을 담았더라고요. 저는 그 덕분에 이제 회사에서 문제가 커지고. 초등학생 자녀에게 협박 문자도 보냈습니다. 성적으로 학대를 하겠다. 초등학생을 그다음에 납치하겠다. 이런 협박에 못 이겨서 자살까지 생각한 그런 피해자들도 있었고요. 돈을 빌린 사람은 모두 173명. 대학생, 주부, 실직자들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소액으로 모두 5억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불법 대부업체 일당은 두세 달에 한 번 사무실을 옮기고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하며 신분을 숨겼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일당 12명을 검거한 경찰은 추가로 붙잡은 5명을 이번 주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쿠팡의 산재 대응 문건이 쿠팡 자회사의 내부 지침이 아니라 쿠팡 본사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 대응을 총괄하는 이른바 PP팀에서 직접 만든 거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쿠팡 전사적으로 이 문건의 지침이 그대로 작동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나는데요. 차주혁 노동 전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건 제목은 대외비 EHS CFS PG07 위기관리 대응 지침. EHS는 환경보건안전팀, CFS는 물류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형식상 CFS 내부 안전문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PG. 쿠팡 내부에선 공식 가이드 또는 정책 가이드로 통합니다. 그리고 PG 문건을 만드는 곳은 쿠팡 본사 정책대관팀, 이른바 PP팀입니다. 정부 국회 대응, 정보 수집,
리스크 분석, 정책 설계까지 담당하는 사실상의 본사 컨트롤 타워입니다. 문건이 처음 작성된 건 2021년 1월 13일. 쿠팡에선 고 장덕준 씨 과로사 등 각종 악재가 잇따르던 시기였습니다. TP팀의 분들은 정부기관에서 일하셨던 분들이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작성하시는 가이드라인은 CFS 그리고 쿠팡 내에서 굉장히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건의 본사 제작 정황은 정슬기 씨 사망 사건에서도 드러납니다. 정 씨는 쿠팡 CLS 배송을 대행하는 대리점 소속 노동자. 사망 직후 대리점주가 먼저 1억 5천만 원 합의를 제안했고 유족이 거부하자 이번엔 CLS 노무 담당 상무가 직접 등장합니다. 쿠팡 본사 앞에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가족 일이니까 가족이 합의를 합시다. 대리점에서 CLS 임원으로 이어지는 2단계 합의 구조. 문건에 적힌 유족 접촉, 합의 탐색 과정과 맞물립니다. 장례식장에 계속 상주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노동조합이나 언론의 접근이 있는 경우에는 더 지원을 더 해서 합의를 보는 이런 것들이나 CLS에도 이건 정확하게 적용된다고 보고요. 정보 차단, 유족 회유, 합의 유도. 문건의 내용이 물류 배송 가리지 않고 쿠팡 전사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조차 알려지지 않고 이 매뉴얼에 입각해서 유가족과 합의하에 종료시킨 사건들은 또 얼마나 많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쿠팡 측은 피지는 표준 절차의 약어이며 해당 문서는 승인되지 않은 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금산분리 원칙을 정부가 조건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가는 AI 산업 특성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건데 앞으로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도 은행까지는 아니지만 금융 리스 회사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고 걱정할 점은 없는지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장 4곳을 짓고 있는 SK하이닉스. 공장 첨단화 등 영향으로 6년 전 120조 원이었던 투자비가 600조 원으로 뛰었습니다. SK그룹은 SK 돈만으로는 공장을 짓기 어렵다며 정부의 규제 완화를 요구했고 정부도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대규모 자금 확보가 저희만으로는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공사비를 전부 SK가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절반만 내면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SK하이닉스가 자회사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원래는 SK하이닉스가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를 만들어야 하지만 지분율을 50%로 완화해 주기로 한 겁니다. 또 이 자회사가 금융 리스업을 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 자회사가 외부 투자를 받아 반도체 설비 공장을 만들면 이걸 SK하이닉스에 임대할 수 있게 한 겁니다. SK하이닉스 입장에선 임대료는 나가지만 초기 투자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SK그룹 같은 지주회사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 리스 회사를 가질 수 없지만 AI 산업 발전을 위해 혜택을 준 겁니다. 자금 조달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금융적인 측면에서 좀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그런 측면. 네. 하지만 SK하이닉스만을 위한 특혜다. 금산분리 원칙이 무너졌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산업이 뭐가 있겠어요. 이 첨단 산업을 위해서 이렇게 규제 완화하고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누더기가 되는 거죠. 정부는 AI 같은 첨단 산업에만 적용하고 공정위의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 투자를 의무화하는 등 엄격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인공지능과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에 150조 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정부와 민간, 금융권 등이 조성한 자금을 투입해 산업 경쟁력을 높여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고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향후 20년 동안 국가 성장 엔진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대구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베트남 청년이 숨졌습니다. 그날 공장에서는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이 있었는데 단속을 피해 숨어 있다가 추락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잡고 보자는 토끼몰이식의 단속,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소수 의견 도윤선 기자가 전합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 어머니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딸이 세상을 떠난 그 자리에서 딸이 아끼던 담요를 끌어안고 오열합니다. 6년 전 한국에 유학 온 25살 베트남 청년 고 뚜안 씨. 올해 초 대구의 한 대학 국제통상학과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았지만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생계를 위해 구직 비자로 취업할 수 없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비극은 취업 2주 만인 10월 28일 일어났습니다. 오후 3시쯤 대구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직원 18명이 이 공장에 들이닥쳤습니다. 경주 에이펙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겠다면서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정부 합동 단속 기간이었습니다. 2층에서 일하던 뚜아는 막다른 3층 창고로 피했습니다. 생전에 남긴 1초짜리 영상을 보면 탁자 아래 숨은 것으로 보입니다. 뚜아는 친구들에게 계속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크게 소리 질렀다. 엄청 무섭다. 누군가 여기 와서 불을 켰다. 너무 무섭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40명이 잡혔다. 5시 넘었는데도 차 석 대가 안 가고 있다고 단속 소식을 알렸습니다. 단속반이 아직도 찾고 있다는 친구 말에 응 이라고 한 게 뚜안의 마지막 답이었습니다. 단속 시작 3시간여 뒤 뚜안은 숨어있던 건물 밖 바닥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간 점점 지나면서 애가 무서워지고 날도 춥고. 이날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외국인 34명이 적발됐습니다. Đúng rồi, tại vì bị hoảng loạn, bị lo sợ, tại vì khi có thấy bảo là họ cục chức của mình sao nó bị vân đỏ lên đau ấy, mình có nói là ngay lúc mà nó còng bảo là còng này đau ấy, nó nới ra cho mình một chút nhưng mà nó không ấy. 비극은 해마다 되풀이됩니다. 창틀 11m 아래 추락사, 발을 헛디뎌 추락사, 온몸 골절상, 척추가 부러지는 등 7명 중경상, 기계장치 안에 숨었다 발목 절단 등 끔찍합니다. 인권단체들은 우선 잡고 보자는 토끼몰이식 단속이 아니라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비자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수갑을 채우고 장시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토끼몰이하듯 사람을 쫓는 현재 단속 방식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법무부는 뚜안 씨가 단속이 종결된 사실을 모른 채 과실로 추락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적법 절차를 지켜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뚜안 씨 유족은 인권위가 다시 한번 이주 노동자 단속 과정을 들여봐달라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2년간 FC 서울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프리미어리그 출신 스타 린가드가 어제 고별전을 치렀는데요. 팬들에게 눈물로 작별을 고하며 K리그를 향한 쓴소리도 남겼습니다. 조진석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를 끝으로 서울을 떠나게 된 린가드. 경기를 앞두고 라커룸에서 동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I'll always watch Seoul. It'll always stay in my heart. And I'm proud to say I've met, players that will be friends for life. 선제골을 터뜨리며 의미 있는 고별전을 마친 린가드를 배웅하기 위해 서울 팬들은 경기 후에도 자리를 지켰고 구단이 준비한 헌정 영상이 전광판에 상영되자 린가드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Being in Korea, as a person, it's taught me a lot. I can leave Korea much more mature. I took on a lot of responsibility. Becoming captain. 린가드는 한국어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For your effort and hard work to support us over these 2 years. 감사합니다. 사랑해. 역대 외국인 선수 가운데 이름값으론 최고라는 평가 속에 K리그에 입성했던 린가드.
덕분에 지난해 서울이 처음으로 한 시즌 홈 관중 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흥행에도 기여했지만 잇따른 50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K리그를 향해 쓴소리도 남겼습니다. I think referees as well, to be honest, because when they give the decisions that are not the real decision, it angers our team, and throughout the season it's probably angered a lot of teams. K리그 규정상 심판 판정에 공개적인 불만을 드러내는 행위는 징계 대상이지만 프로축구연맹은 린가드의 발언은 특정 판정에 대한 비난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마라톤 경기 도중 김환기 감독이 선수와 신체 접촉 논란에 휘말렸던 장면입니다. 이 사건으로 직무태만 의혹까지 불거진 김 감독은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요.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인천 마라톤 대회에서 나온 논란의 장면입니다. 삼척시청의 이수민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김환기 감독이 타월로 감싸 안았고 선수가 강하게 뿌리치면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인한 성추행 의혹까지 일었습니다. 이수민은 SNS를 통해 성추행은 아니지만 접촉 과정에서 통증이 심했는데 감독의 사과나 해명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수민은 김환기 감독으로부터 재계약에 대한 압박이 가해진 것은 물론 평소에도 코스 답사와 훈련 준비에 소홀했다며 삼척시 체육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삼척시 체육회는 어제 공정위원회를 열어 선수와 감독 양측의 입장을 청취했습니다. 그거 괴롭히는 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대신 무슨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을 들 뿐이죠. 공정위는 이수민 포함 5명의 선수들이 제출한 문자 메시지 내용을 토대로 김 감독의 훈련 준비 부족과 폭언 등이 인정된다며 김 감독에게 직무태만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 사항을 통보받은 김 감독은 공정위의 판단이 일방적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항소적으로 가야겠죠. 좀 억울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해임 정도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중징계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생각 안 했었거든요. 김 감독이 7일 이내에 항소할 경우 강원도 체육회 주관에 재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KBO 리그 통합 우승을 달성한 LG가 미리 제시한 3가지 우승 공약을 이행했습니다. 팬들과의 특별한 시간도 보냈다고 하는데요. 또 팬분들을 초청해서 또 같이 선수들과 바베큐 파티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막전 약속대로 홍창기를 비롯한 선수들이 팬들에게 선수 보기를 대접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직접 저희가 찾아가서 또 설치까지 하는 거를 공약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산타 모자를 쓴 박혜민과 홍창기, 장애인 복지시설을 찾아 텔레비전 조립과 세팅까지 꼼꼼하게 해냈습니다. 이거를 누르면 또 사운드가 또 달라집니다. 좋다, 홍기자. 하나 더 있습니다. 팔을 쓴 이분은 누구실까요? 차명석 단장이었군요. 이 자리에서 내년 이후 FA가 되는 홍창기, 박동원을 붙잡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단양 계약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의사는 표시를 했고요. 저한테 어떤 대답을 줄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벽부터 내렸던 비는 비구름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오전 중에 그쳤는데요. 다만 오후부터는 동풍이 불며 강원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눈비구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미 강원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밤사이 영동 지방엔 최고 10cm 이상의 추가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습하고 무거운 눈이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점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눈비구름 뒤로는 찬 공기가 내려오겠고 내일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3도, 보령 영하 5도로 오늘 아침보다 10도 이상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주말엔 중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는데요. 긴 시간 동안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강원 내륙가 산지에 5에서 10cm, 경기 동부에 3에서 8, 서울에도 1에서 5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서해안 지역은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대구 영하 1도까지 떨어지고요. 한낮에도 서울의 기온이 7도, 전주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